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광복 72주년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난 36년 동안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님들, 선조들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오늘 말씀하셨네요.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어제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서울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그 집에 계신 분들, 반지하나 혹은 지하에 사시는 분들 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3.5MHz 러브 FM SBS 정봉재 정치쇼. 저는 우리들 소중한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니 뉴스. 자, 최민희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봉도사님. 예, 80년대 최정식으로 활동한 최민희 의원님. 아니죠. 최민희로 활동했죠. 그랬어요? 네.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자, 저더러 할배 개그라고 하시는 분들, 고란사이 중앙일보. 네, 기자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댓글이 그냥 올라왔어요? 할배. 네, 제가 봤어요. 고란사라는 노래를 알 정도면 이건 아재가 아니고 할배급 아니냐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고란사이가 아니라, 무슨 백마강인데? 꿈꾸는 백마강인가? 근데요. 백마강의 노래인가? 뭐 봉언니. 네. 지금 우리 고란 기자님이 예. 옛날에 고은하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예. 굉장히 애잔하게 생긴 그 배우하고 닮았어요. 그 누가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예. 닮았어요, 진짜. 네. 제가 그분을 몰라서. 예. 근데 되게 애잔하게 예쁜 저도 누군지 분이었어요. 몰라요, 근데. 예. 엄마? 그 50대만 아는 거예요. 전 30대예요. 모르는 척. 자, 목소리는 남자, 외모도 남자, 그러나 정체성 I don't know. 양지열 변호사님. 예, 오늘도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예. 있는 중간에 양지열 또 나올 변호사. 거예요, 오늘도? 아니, 오늘 안 나갈 겁니다. 그래요? 오늘 그만 오늘 주시는군요. 광복절이라. 오늘 광복절에 저 태극기 메고 왔습니다. 네, 넥타이에 태극기 메고 왔습니다. 오, 예. 그래요? 나 태극기 아재들인 줄 알았어. 큰일 날 말씀을 또. 애국자세요. 예. 왜 이렇게 유심히. 태극기 그 실밥 빠졌어요. 실밥이 아니고. 실밥이 아니고. 기대. 태극기가 좀 작아서. 그럼 태극기만 가져오죠. 기대까지 가져오셨어요? 아니, 그래야 흔들 수 있으니까. 참고. 네. 자, 양언니. 건국절 논란 종지부. 자, 무슨 뉴스 가져오셨어요? 8.15 광복절 기념 뉴스? 이거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고란 기자님이. 고란 예. 기자님.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2019년을 역산을 하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의 원년이다. 라고 예. 못을 박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해야 된다라는 건국절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예. 이른바 이제 건국절 논란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 정신도 훼손하는. 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뉴라이트 쪽에 아니, 헌법에 그렇죠.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어요. 임시정부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법통을 계승하는. 계승하는. 예. 이게 사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조금 점화가 되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아주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 그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보면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상적이었으면 올해 3월서부터 그 국정교과서 네, 예. 거기에 실리게 돼 있죠. 시범 운영하면서 네, 네. 배포하겠다 그랬죠. 네. 아니 봉도사님 정상적이 아니죠. 예.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으로 하면 말꼬리 잡지 마세요. 자기는 예? 맨날 꼬리 잡지 않아요? 블라디미르예요? 그것도 왜 갑자기. 삼성말. 삼성말이요. 삼성말.
훅 들어오는. 비타나 부위에 빌라디미르예요. 저 블라디미르인데요. 저는 이 얘기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흥분하죠. 그게 우선은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이게 이완용 후손의 땅은 여의도의 7.7배라고 했잖아요. 예, SBS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광복회 회원의 23%가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그 광복회 회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월소득 100만 원 이하는 25.3%입니다. 더 올라갔어. 그런데요, 손자 세대는 37.8%입니다. 이게요,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도 사회생활하고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시민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면서 애들을 못 돌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한 친구들의 애들이 보면 대체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 게 제가 민주화운동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사실 엄마 아빠가 오직 애만 신경 쓰는 예, 부모에 비해서. 그게 뭐 다르죠.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높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고 아니, 그게 근데 독립운동은 더 심하죠. 그렇죠. 민주화운동은 이 목숨을 걸고 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화운동은. 어머 목숨을 거신 분들도 목숨을 우리 목숨 걸기도 한 거 걸었죠. 아닌가요? 저 4층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전 떨어졌어요, 4층에서. 근데 이렇게 멀쩡해요? 그래갖고 뒤꿈치 나갔어요. 베란다에 떨어졌는데 베란다 옆구리에다가 먼저 그 밧줄을 묶어놨다가 가운데로 옮겼거든요. 옆구리에 걸어서 한 다리 여기 걸치고 한 다리 하면서 5층에서 4층에서 떨어졌고 그때 직사예요. 아니 근데 진짜 83년 9월 28일 수배당하다가.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봉도사님 나온 학교 후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약간 일종의 전설처럼 전해진다고 전설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다음 그 엄혹한 시절에 유인물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무지갯빛 7가지 색의 유인물을 뿌리신 전설의 봉도사. 그것도 색깔을 맞춰서 뿌리셨어요. 그때는 갱제에다가 이거를 등산으로 그쵸. 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관심을 못 끌 것이다. 그래갖고, 무지개 색깔로? 그래갖고 4색인가 5색 종이를 한 장씩 다 그거를 챙겨갖고 그걸 수백 장 수천 장을 밀어갖고 쫙 뿌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늘 무슨 축제인가? 그래서 그 80년대 엄혹한 시절 시위를 축제처럼 만든 분이어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 고란 기자님, 저는 제가 또 사학과 출신이에요. 저 근현대사 전공. 이대 나온 녀석. 네, 근데요, 이 건국절 논란이 시작된 게 참여정부 말에 갑자기 보수가 능동화되면서 뉴라이트 계열이 뭉치면서 시작된 일이고요. 뉴라이트 개성 교과서인가 뭔가 그거를 네. 대한 교과서인지 뭐 운동을 벌였죠. 자기들이 만들면서. 네, 그래서 초기의 시작은 한 보수 언론이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걸 같은 맥으로 시작된 그 건데요. 모 일부 예.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4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건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돌발 질문.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돼 있던 게 3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3년 동안 나치 조력자 중에 체포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99만 명이에요. 99만 명이요? 예. 99만 명. 나치에 조력해 3년 동안. 그리고 사형은 알잖아. 사형된 숫자는 6천 명. 어마어마하죠. 무기징역이 2만 명. 그래서 그때 그만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참자. 그래서 그때 똘레랑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같은 진영에서 이제 그만 죽이고 이 3년 동안 그 부역한 사람들 처벌하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참자면서 똘레랑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근데 우리는 36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에 있어요. 그 역사학과가 빵명. 아이 깜짝이야. 아우 저 완전 의문의 일패당했어요. 예. 걸핏하면 역사적 화해하는데 화해를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화해를 했어야 예.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했다는 그런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프랑스의 시인 장 아메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설픈 용서와 화해는 더 큰 악을 낳는 양론이 그렇네요. 된다. 그게 자양분이 맞습니다. 된다. 그랬기 그러네요. 때문에 지금 이 건국절 논란이 일어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일단 첫 번째 태도가 차이 나는 건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인정하냐 안 하냐. 예, 인정하면 건국 98주년이고요. 예. 우리가 인정 안 하면 건국 69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임시정부에 대한 인정은 독립운동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48년 그렇죠. 잠깐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식민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의 식민지 36년 동안 우리의 근대화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논리. 그럼 이거 왜 나왔냐? 친일파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서 나온 그렇죠.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승만 재평가, 박정희 재평가. 예,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굳이 건국 68주년으로 작년에 못 박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신원운동의 결정판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예. 그거 뭐냐, 대한민국. 대한민국 풀긴 여기서 푸시네. 사학 전공이시라고. 제가 대한민국. 뺏겼어요? 네, 뺏겼어요. 네. 제가 다른 거 뺏겨드릴게요. 그 대한민국 정통성 문제가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남한의 뭐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걸 이 친일 문제를 이념으로 치환함으로써 빠져나가려는 예. 속셈까지 있는 거죠. 핵심은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순간 그 반대편에서 독립운동가를 탄압. 학살했던 탄압하고 학살했던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네. 친일파예요. 네. 일본군 장교.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적을 지우려고 건국적으로 48년을 끌고 왔는데 자 돌발 질문. 예. 왜 2017년에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지 아세요? 2017년 11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2016년. 2017년. 탄생 100주년. 탄생이 아니죠. 출생. 출세. 아우 왜 이렇게 친일파세요? 왜 그러세요? 탄생. 박정희 출생 100주년인데 그날 모든 역사를 종집을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1월 14일. 또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또 물어보실 거예요? 2017년 11월 14일 또 무슨 날이에요? 아, 백남기 농민. 백남기 어르신이 광화문 거리에서 쓰러진 지 2주년 되는 날. 이때는 2주년이라고 이날이에요? 해요. 예. 근데 역사의 평행이론이 제가 만든. 헌법적으로 예. 이게 48년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근거가 되게 어이없어요. 재헌헌법에 네. 3일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 재헌헌법에도 아니에요? 있었고 지금 87년 네. 헌법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 논리가 뭐냐면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그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 배우잖아요. 국토용 영토, 주권, 국민. 국민. 근데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토가 없었으니까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일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다 뭐 한 게 되는 줄 아세요? 내란죄예요. 이거 황당한 주장이에요,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다 일본 국가의 국민인데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으니까 내란을 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확 들어오죠. 황당한 네. 확 들어요. 황당한 얘기가 되는 확 들어올 거예요. 때도 저렇게 확 들어와야 돼. 네. 네? 오. 양언니. 아, 갑자기 또 언니로 바꾸세요. 이렇게. 이게 양언니가 되니까 자, 저런 세 분석이 분의 나오는 언니, 거야. 한 번의 오빠와 함께 여러분들은 지금 비 오는 날, 어머, 저희 빌라 반장. 폴리테이션, 네. 정치를 아름답게 풀어주는 언니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창문 100원, 문자 싸주시기 바래요. 하루라도 어머, 문자 고마워.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치 소리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4327님, 허허, 봉도사 역시 과거도 스펙타클, 허허. 2030님, 언니 뉴스의 막내, 고란 기자님 반가. 아, 뭐 1224님, 우리 예. 봉도사님 추론이 맞는지 답 좀 주십시오. 독실한 크리스찬은 비밀번호를 124로 많이 합니다. 이런 믿어야 되는 걸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훅 들어가, 훅! 막 갖다 붙이시니까. 자, 고란 기자님, 네. 뺏긴 거 만회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뺏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 지금 입장에서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48년을 건국절로 하면 건국 그때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나라도 없는데 무슨 나라를 지키는 운동을 그러니까 나라를 내란죄. 되찾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란죄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 자체가 안 되는데 왜 이 역사관을 들고 와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그때 실제로 봉도사님.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요, 국가 전복 이런 죄로 다 처벌받았어요. 국가전복제로 처벌 예. 받았죠. 그 제가 하나만 얘기해요. 예. 또 뺏어서. 근데요. 1945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예. 이거를 건국일이라고 안 그랬어요. 막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승만 정부 수립일. 대통령. 막상 예. 본인이. 그러면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분명히 계승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계열의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회복하기 위해서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는데 정작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이다. 네. 양 변호사님 식당에서 아이들 문제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주제가 확 갑자기 넘어가는 확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인터넷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4살, 5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문제는 이렇게 그 식당에서 서빙 보시는 분이 뜨거운 찌개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그 찌개가 이 남자분한테 쏟아졌다는 손님한테. 거예요. 손님한테. 그거 뜨거워. 엄청나게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사과를 제대로 안 하고 조치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실랑이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른 테이블에 옆자리에 있던 남자분이 당신 그거 갑자기 이 찌개를 아이한테 또 쏟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찌개를. 옆에서 보시던 보시던 분이 분이 화가 났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어머머. 나도 실수로 했네. 어머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가지고 정말 사단이 났고 이제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거기 이제 어머님이랑 아이랑 또 그 찌개를 쏟은 남자분이 다 같이 지구대로 가는 걸 봤다. 이제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뉴스가 되는데 사실 확인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거를 봤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그대로 믿기가 조금 힘든. 아니 근데 요즘 가짜 뉴스 보면은 아닌가? 우리 가짜 어렸을 뉴스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개연성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아니 근데 개연성- 찌개를 일부러 이렇게 확 뿌렸다는 건 저는 정말 그건 그렇죠. 그건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지세요, 근데 봉도사님? 안 믿어져. 왜요? 찌개를 왜 갑자기 나 같은 얘기. 아니 그거를 찌개를 애한테 쏟았다. 그러니까 5살 이거는 정도로 약간 보이는 아이한테. 이거는 아니 좀 예를 들어 말이 안 조금 되는 것 이렇게 같아요. 쭉 낀졌다 뭐 이 정도 했는데 그거를 글을 보면 그냥 쭉 쏟은 거예요. 아니 애한테. 쭉 낀져도 문제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빨대로 쭉 해서 아 봉도사님. 빨대로 쭉 해갖고 혓바닥 튀었네 나도 실수를 했네 그거. 그거는 이제 본인도 좀 대면서 대기한다. 아니 의협심이 있는 분인데 아니, 그걸 의협심을 의협심이라고 표현하기는 발현의 어렵죠.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근데 이걸 가지고 의협심이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난리 날 일이죠. 말도 안 된다라는 가짜 뉴스가. 얘기부터 그렇죠. 오죽 근데 의외로 오죽하면 오죽 화가 그 나네요. 남자가 그랬을까라는 의견이 아니 굉장히 그래서 많았어요. 저도 깜짝 저는 놀랐어요. 이 부분을 약간 가짜 뉴스 아니야 싶은 게 그 애가 실수로 그 직원을 쳐서 그 쏟았을 때 엄마의 반응 보통 상식적인 엄마라고 굉장히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은 분들 꽤 있어요. 아니죠. 상식적인 엄마들 요즘은 이런 분도 계세요. 왜 서빙할 때 앞에 안 조심 안 보고 하냐고. 우리 애 다치게 했냐. 왜냐면 그게 요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게 네. 애들이 이렇게 뛰어노는데 요즘은 다 제지하거든요. 네, 예. 공공장소에서 그렇죠. 질서의식이 네, 높아졌고 네. 제지하는데 제지 안 할 정도면 그 엄마나 엄마의 의식이? 부모님들은 조금 그런 공공질서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로남불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우리 애가 뛰어노면 귀엽고 남의 애들이 뛰어노면 질서를 해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애가 뛰어놀아도 질서를 해친다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안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제가 여기 간혹 약간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저는 애를 가진 엄마로서 이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근데 엄마가. 그 엄마의 행동이 뭐그 쏟은 건 더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요런 이제 엄마의 근데- 행동을 약간 일반화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 약간 그 애 가진 엄마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맘충 이 어. 문제를 다시 아. 재점화시키려고 약간 과장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그렇지. 주장이시죠? 맘충이라고 애 있는 요즘 어디 가면 아이들은 안 됩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이거 써놓은 데가 있대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 그게. 어머. 아니, 그런 뭐 데가 많으신데요. 근데 너무 태에 너무 따라서 킬스해갖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게 저는 생각해요. 가짜 뉴스라도 유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럴 공감하고 수도 있다라는 소구력이 생각을 있다. 한다라는 소구력. 거예요. 그만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가짜 누가 말도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짜라서 근데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아니 사안이 가짜 뉴스인지 일방적이지 진짜 않은 것 뉴스인지 확인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단정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생각할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근데 부분을 저는 생각해봐야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기에 일방적인 사안도 법정에 가면 그 양쪽이 다 일리가 있게 들리듯이 이런 것도 있어요. 뜨거운 걸 갖고 다니는 이 운반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더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주의를 거죠. 더 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지금 그 서빙하는 부분 이해가 좀 되는 게 이렇게 들고 가다가 자기 앞에 주의하면서 들고 갔는데 뒤에 와서 툭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럴 그런 수도 상황이 된 거지.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제가 음식점을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게 없어. 그러면 이명박 같아. 내가 해봐서 예. 진짜 저는 안 해본 직업이 거의 하는구나. 없어요. 안 해본 직업이. 그런데 그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딪히는 일은 일어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 충분히 이후에 이해되죠. 처리 과정.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엄마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애가 다쳤나 관심이 가죠. 예. 그런데 애가 별로 안 다쳤다 혹은 다쳐도 경미하다는 게 확인되면 미안하다고 하겠죠. 최민희 의원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어서 오소. 정봉재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시간. 최민희 전 의원님, 고란사의 중앙일보 기자님, 고란사의 중앙일보 직장을 기자님, 주고.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식당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어떤 사건이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시.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식당에서 예. 아이가 너무 요란하게 노는 바람에 식당 종업원분이 찌개를 손님한테 뜨거운 찌개를 손님에게 쏟았고 근데 아이 엄마가 사과를 안 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하니까 다른 손님이 옆에 나서 화가 났는지 자기 찌개를 또 아이한테 부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정확히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라서 인터넷 예. 돌고 있는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자, 4594님 식당 이야기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햄버거집 직원인데요. 햄버거집에서는 햄버거 팝니다. 이거 잠깐 헷갈릴 수 있어.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팔죠. 애 엄마가 와서 직원들 점심시간에 먹는 된장국에 밥 달라고. 그것도 공짜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요즘 저런 엄마도 많아요. 야, 김미선님, 이분 같은 분이 요즘 정상적인데, 4594님이 얘기한 저런 분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 아닌가 요즘 전 세계 다니면서 깽판 치는 분들. 김미선님, 저도 가짜뉴스 같다고 생각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엄마들은 식당 갈 때 물티슈, 네, 맞아요. 비닐봉지 필수죠. 그렇죠. 맞아요. 맘충이라고 욕먹을까봐. 맞아요. 그렇게까지 엄청 하는 엄마가 신경 어디 쓴대요. 있을지. 5883님, 저는 빵집 하는데요. 애들이 빵을 콕콕 다 찔러놓고. 그거 다 사야지, 다 사야지. 콕콕 그런 찔러놓으니까 감이 와요. 애가 엄마 빵 그러고 얘기창도 팍 찔러요. 거. 그럼 그거 그것도 사야죠. 사야 돼요. 예, 우리 옛날 중국 영화 보면 첫사장 하잖아요. 노래 손톱 갑자기 중국 영화? 성룡? 또 공처럼 던져요. 그것도 엄마가 탁 받아서 사야죠. 아니, 그럼 엄마가 그러죠. 어머, 우리 애가 유현진 될래나 봐. 엄마들은 보고만 있고요. 제가 뭐라고 하면 족발하냐 저한테 화내요. 그러면 옆에 있던 말이 안 손님이 애를 꼭 찔르나요? 아니, 이게? 애한테 빵 던지는 거죠. 그럼 엄마 빵 던진 사람 애 다 빵 가요. 네. 자, 다음 뉴스. 최민희 의원님, 문재인 네. 정부는 조폭이고 MBC 김장경 사장은 철검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분은 의원이에요? 네.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데요. 예.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MBC밖에 없다. 강효상 MBC 밖에 의원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처를 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직후 강효상 의원이 이 문제에 폭탄 발언을 던진 겁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뭐 난리 난 거죠 지금. 예. 일단 비유부터 이분이 좀 그 국어 공부를 조금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예. 지금 그 김장겸 사장은요 MBC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예, 장본인으로 예. 지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양식 있는 MBC 내부 구성원들이 김장겸 왜 안 물러나냐 예. 이렇게 지금 제작 거부에 들어갔잖아요. 예, 제작 이제. 거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고 MBC 내부 기자들을 블랙리스트 관리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강 의원이 그런 김장겸 사장을 내쫓길 위기에 선량한 원주민. 원주민. 이게 비유가 틀렸죠. 네. 아, 그런데 이거 원주 사람들이 항의해야 되는데 그럼. 그쵸. 원주 비하 발언. 네. 너무
그런데 이제 MBC의 경우 정말 그 KBS보다 더 나쁜 게요. 예. 그 대량 해고를 시켜놓고 시용 기자를 뽑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제작 거부 들어가니까 경력 기자 공고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정말 이건 노노 갈등을 유도해서 예. MBC를 망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과거에도 MBC의 노사 간에 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 과거 MBC 사장들은 MBC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극한적으로 가지 않도록 물러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요. 김장겸 사장이 이 방송 듣고 좀 명예훼손을 우리 걸었으면 좋겠어요. MBC에다가 대형 시한폭탄 해놓고 시간 짝깍짝깍 가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말고 봉도사님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만 거는 거예요. 원래 프로그램에 그쵸. 패널들은 네. 책임이 없어요. 아, 네.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럼 또 오늘 세게- MBC 또 얘기 세게 제일 많이 말해도 되는 하셨어요. 거구나. 어머 어떡하지? 아니 저 김민식 PD 만났어요. 아니 옆에서. 김장겸 이런 양반들이 명예훼손 걸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죠. 어머 어떡해요 그러면 어머, 어떡해요. 저요. 벼랑아 718 코스프레를 하고 계세요. 저는요 낙선한 이후 너무 소심해져가지고 김민식 PD를 만났는데요. 예. 김민식 PD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둘이 생각한 게 이거 올리면 김장겸이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이에요. 아, 근데 저는 MBC 지금 2012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보도 너무 일방적인 지시 때문에 기자분들이 파업됐었고 그때 많이 대량 해고도 당했지만 해고를 안 당한 기자들도 내부에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4년째 마이크아예 뺏기고 취재도 못 나가고 그냥 한직으로만 가시는 그 분들도 많이 한직을 있고요. 그냥 한직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면 한직, 곤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D인데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관리, MBC 계열사 있잖아요. 창고 관리. 맞아요. 그거 관리면 괜찮아요. 스케이트장 가고 얼음 그 빙질 관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4년이 넘었던 거고요. 아, 저는 MBC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MBC에서 생방송 그 대선 투표 공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던 게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 안에서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이제 좀 바뀌겠고 바뀌는구나. 깜짝 사람들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MBC가 너무 편파 보도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내부의 기자들이나 제작진들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딱 문재인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생방송 중에 어머 그 사람들 다 잘리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는 지금 그 MBC PD 기자 이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그것도 그 한직도 저 인천 어디 구석에 집에서 2시간 출퇴근해야 그러니까 되는 게 왕복에만 5시간 걸리는 그러니까 곳에 그런 데를 배치하고. 일부러 찍어갖고 보내는데 그래 이제 제가 가끔씩 그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소주도 한 잔 사고 그러거든요. 너무 이게 그 침체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오랜만이다 그래서 사진 찍잖아요. 대뜸 얘기를 해요. 절대 SNS 올리지 마라. 봉도사님과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우리 여기서도 더 밀려난다. 근데 공모자들 시사회 혹시 가서 보셨어요? 공범자들. 네. 공범자들. 공범자들. 예. 저는 시사회 안 가고요. 17일 날 그게 최승호 PD가 개봉하잖아요. 제가 250명 또 쏴요. 제 돈으로. 우와. 아, 봉도사님. 공동 관람. 네, 우와. 훌륭하세요. 근데 그 멋지십니다. 공범자들 보면 예. 거기에 그대로 다 나와요. 이 얘기가. 그 PD가 그 얼음 관리. 알겠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여기 그 아이스링크. 미리 스포일링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곧 최승호 PD 한번 모실 거거든요. 제가 자백을 서울, 대구, 부산 그래서 600명 쐈어요. 아, 훌륭하세요. 네. 근데 저는 기자로서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입사할 당시가 2003년인데 그 즈음에 가장 가고 싶은 언론사가 사실 MBC였어요. MBC 였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입사한 친구들 보면 그 입사 선 예. 후배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네. 최고로 올라갔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9년 동안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언론 자유지수가 바닥. 아. 네.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게 지금의 MBC예요. 자, 9344님, 정치쇼, 정봉재 정치쇼 가족 여러분, 지금 운행 중이면 전조등 켜주시고요. 서울에 비 엄청 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불안하면 비상등 같이 켜주고 운행하시면 앞뒤 차들이 다 도움이 되고 본인도 안전운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최수정님, 그리고 그리고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정치쇼를 틀어놓으면 정신이 번쩍 나갖고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최수정님 103.5MHz SBS 러브 FM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정봉재 정치쇼. 예. 언니 언니 뉴스. 뉴스 딴청하면요. 그냥 우리 바로 학교 때, 가요. 그러면 학교 때 그 막 하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야. 그 32라 그랬어? 23이라 그랬어? 그럼 아우, 32요. 저- 그럼 왜냐 물어 그런 거 얘기한 적 없거든. 아우 저 훈민정음 그 배울 때요. 예.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그거 중국 하는데 아니야? 딩국에. 중국인데 그거를 딴 생각 실컷 공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 일어나서 읽어봐 그래갖고 나라 국 이렇게 읽어갖고 완전 그 후로 달달 외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그 제목이 있어요. 집 떠나는 홍길동. 그래갖고 그걸 가출하는 홍길동 이렇게 읽었거든. 아니 집을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가출해요 그냥. 그렇죠. 가출이네. 그냥 한 대 맞았죠. 그래서 고2가 돼갖고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무하마드 간디라고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이리 나와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좀 머리가 컸으니까 못 때릴 것 같으니까 왜 무하마드라고 읽었어? 그래서 마하트마가 위대한 뜻이라는데요. 무하마드도 위대한 뜻 똑같아요. 그러냐? 그때 아니, 무하마드 알리가 유명. 아니 근데 전 몰랐어요. 그게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나중에 맞았어요. 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래? 아주 알리가 똑똑하구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였잖아요. 자, 샵 1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언니 수다 뉴스. 최수정님 가건물이라 가게 천정의 비즈가스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올다 온다 이런 정말 답답합니다. 정치쇼에서 언니 뉴스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고랑 기자님 정치계 영화계 폭력 문제 김기덕 감독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이런 게 꾸려졌다고요? 네, 8일날 김기덕 사건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공식 기자회견 열었거든요. 뭘 대처하겠다는 거 이거는? 여기가 여성 영화인 모임 등 무려 136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건데 예. 이게 사건은 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년에 2013년. 예, 2013년에 영화 메비우스에 엄마 역할로 캐스팅한 한 배우가 그것도 있었는데요. 김기덕 감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김기덕 감독이 예. 영화 연기에 몰입을 위해서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직접 뺨을 예. 때리고 감정을 고조시켜야 된다면서 그리고 계약상에는 없던 시나리오상에는 없던 연기를 강요를 했는데 배드신 등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연기를 강요를 했고 이에 대해 이것 때문에 약간 피해 그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 배우는 결국 영화를 자진 하차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아니 문제가 됐던 그 영화는 나쁜 남자 아니었어요? 메비우스였었어요? 메비우스입니다. 결국 그 영화 그 역할은 결국 다른 여배우가 했었고요. 그 4년이 지나서 이제 이 여배우가 이거를 영화인 신문고의 사건을 올 초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신문고 측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여서 7월 5일 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6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고소. 네. 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예. 되게 특이하고 리얼하잖아요. 불편하죠. 네, 그리고 진실 너무 불편하죠. 사실 너무 그대로 보여주니까. 네, 그런데 이건 정말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프죠. 네, 이게- 그리고 이런 폭행이 네. 우리 사회 아우. 어느 곳에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때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네. 최민식 씨가 다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본인이 악마로 사는데 몇 번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게다가 근데 최민식 최민식 씨는 동의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그렇죠.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네. 이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요를 받았다고 지금 그럼 주장하고 있는 감정 상황이라서. 몰입해서 뺨을 때리면 그럼 죽는 장면 연기하려면 미리 죽어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거 무슨 살인 장면 나오면 이거 스너프 필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예. 말이 안 되는 해명인데요. 어쨌든 간에 김기덕 감독 해명은 여배우에게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은 폭언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감정 몰입을 위해서 뺨을 한 대 쳤을 뿐이다. 동의하에라고 처음에 했었죠. 네. 그리고 배우가 동의한 네. 거였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남자 배우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배우의 연기 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면서 이렇게 그 사람 시각에서 보여줬다라고 김 감독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요 고등학교 때 광염 소나타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불을 지르고 멋있는 미술 작품을 그리는 거. 그래야 그때 토론을 하잖아요. 예. 예술 작품. 근데 불을 지르는 건 반사회적인. 연식 좀 되셨군요. 저희 때는 그거 없어졌어요 교과서에. 어머
너무 폭력적이라고 해서 어머머머머. 없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 언니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예술의 이름으로 자꾸 이런 게 포장이 되는 경우가 전 많기 이제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려 예. 그러는데 저는 또 여배우 뺏겼어요. 저 안 빼세요. 계속하세요. 아니요. 그 네. 여배우들과 또 관련한 뺏겼어, 이런 뺏겼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럴 저는 때마다 더 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게 좋은 작품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하는데 되게 반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도 얼마든지 연기 지도를 할 길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해외에서는 별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혹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작품 예, 혹시 알죠. 아세요? 그 네. 72년 작품의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 감독인데 아, 70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작품이네요. 아, 그렇네요. 어머, 봐요. 어머. 여기서 여배우가 예. 그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면 강간을 당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여배우가 나는 강간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한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72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게 한국에 있는 제작 관행은 약간 도제 시스템에다가 감독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계약이 없는 내용도 마구 하는데 헐리우드 시스템에서는 모든 게 다 계약서상에 정리가 된 거죠. 노출 수준 어디까지, 이 장면에선 뭐까지. 역시.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뭐 8시까지 그 딱 근무하고 특히 이제 아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죠. 그래서 그 리설의 해리포터를 찍을 때 이게 아침 그 하루 8시간 딱 촬영 시간을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 찍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들이 이미 큰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에 나왔던 애들과 후반부에 나왔던 애들이 다르다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계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예술을 위해서 영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희생의 부분이 여배우들에게 많이 예. 강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일종의 사회적으로 갑질 문화예요. 그렇죠. 이게 기업에서도 보통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 이런 데하고 그 컨소시엄 하거나 콜라보 할 때 누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와서 막 아이디어 내거든요. 슬쩍 아이디어만 자기들이 슬쩍 도용해버려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구두로 했을 때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난 익스포저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개하지 않는 이 사람만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사회가 철저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것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갑인데 뭐 감독이 갑인데 그러니까 이게요 근로계약서 문제가 네. 계속해서 지금 영화계 그다음에 그 TV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예, 그 갑을 관계에서 의린 연기자나 네. 그 배우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표준 계약서를 강제화하기 위해서 18대부터 노력했죠. 예. 근데 그게 아직도 강제화가 안 저희가 된 방송에서 거죠. 말씀 못하지만 이게 진짜 방송 진행자로서 서러움이 많아요. 시간은 짧고 할 얘기는 많고. 서로 그럴 때 갑자기 왜? 이게 서러움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아니, 예언으로 안 가요. 넘어갔어. 아니 사람들이 이게 갑을로 살짝 갑이시잖아요. 그래요? 예. 예. 제가 그 갑오징어 거 좋아합니다. 자, 8432님, 울 언니 수다 같은 언니 뉴스 너무 정겨워요. 아까 1224님,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124를 썼는데, 오늘부터 교회 가버립니다. 정치쇼는 제 운명. 전도하셨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다음 뉴스.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오늘 뺏고 자기 것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방송 분량이 욕심 많으시죠? 난리가 났어. 아니 그냥 저는 하다 보면 예, 뺏어요. 제가요 뺏고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요. 기가 죽어가지고 너무 기가 죽어서 위축. 예. 갑질을 당하고 계셨어요. 왜? 나 계속해서. 의리야. 예. 의리? 자, 최민희 뉴스님, 뭘 가지고 오셨어요? 뉴스님. 그 초등학교에 1수업 2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아하.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조희영 교육감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예. 1수업 2교사제니까 수업 하나 하는데 지금 선생님 한 분인데 네. 두 분 하겠다. 예. 교사 수급을 늘리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오, 좋은 일자리 더 만들겠다. 네, 그런데 예산은?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게 뭐 상큼하질 않아요. 이게 초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교육부가 대체로 그 예정 인원을 계획을 짜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교사 수를 올해 40%가량 초등교사를 줄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호. 40%를. 저출산으로 애들이 저출산으로. 줄어드니까. 애들이 주니까. 절대 학령 인구가 떨어지니까. 그 이제 뺏어가서 하세요. 계속 하세요. 엄마, 심정. 네, 아니, 그래서- 뺏어가세요, 한번. 그래서
교육청은 애들이 주니까 당연히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예. 계획을 해놨는데 정작 그 교원을 선발 담당하는 시교육청은 신규 임용 인원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뽑은 그렇죠. 그대로 뽑은 거야. 그냥 3년 동안 초등교사를 애들은 줄어드는데 572명, 922명, 813명을 새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갈 자리는 없는데 사람을 뽑으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대기자 대기 신세가 되는 발령. 거예요. 특히 또 계산을 못한 게 이 보통의 경우 이렇게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이렇게 나이 든 교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어렵고 오래 일할수록 이게 이득이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규 임용은 계속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풀겠다 이러면서 임용 시험 선발 인원 자체를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이런 초등학교 사립 교원대를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데모를 이제 나왔는데 이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이게 또 약간의 일종의 의례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엄마 나 이제 백수 됐어 이런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오니까 다른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문제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피켓 자체에 흥분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500대1 300대1 경쟁률 뚫고 회사를 들어가는데 니네는 겨우 5대1 경쟁률 됐다고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냐 라면서 갈등의 구조가 이상한 쪽으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취준 vs 취준으로 됐네. 네, 근데요, 요 취준 vs 취준으로 가는 게 사실은 해결하는 쪽은 제일 편한 겁니다. 예, 손 안 대고 그렇죠. 코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아 근데 이게 결국엔 그래서 이제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걸로 임시 방편으로 한 반에 담임 선생을 2명을 주겠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 뭐 정권이 바뀌고 혼란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다 아는데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 숫자를 맞추는 걸 못했다라는 게 이미 그게 근원적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각자의 입장에서는 각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치. 이걸 많이 해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고려를 해주는 게 결국 정치 아니에요. 근데 타워가 그게 있어야 되는 그게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예. 근데 교육감들은 대체로 다 진보 진보적인 교육감이시니까 사전 조율이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 때도 교육부하고 교육감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에서 그 지출해야 하는 재정을 다 교육감에다 교육감한테 떠넘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맞춰가는 과정인데 솔루션 하나로 이제 일교사. 1수업 2교사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1수업 2교사제가 아이들한테는 좋습니다. 좋아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아이들한테 좋고 좋아요. 그리고 주교사 담임 2명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업 그 주교사가 주교사 있고. 보조교사 하면서 보조교사는 아이들 예를 들었고 상담을 계속 해준다든지 이래갖고 좋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힘든 선생님끼리 게 또 갈등이 생기면 안 좋죠.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애들끼리 쟤는 선생님을 우리의 내 애야. 맞아요. 쟤는 네 애야. 맞아요. 이게 편 갈라져요 잘못하면. 게다가 애들끼리 선생님을 순위를 매긴대요. 너는 보조잖아라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 맞아요. 사이에 하이어라키를 매겨가지고 애들이 또 선생님을 평가하고 아니 애들 중학교 안에서 고등학교에서 갈등이 선생님 빚어지고. 뭐라 그러면 계약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그 한 교사당 책임지는 학생 인원이 되게 많아요. OECD 평균보다 높아요. 많죠. 지금 한 예. 25명 이 정도까지 되죠. 거의 예, 30명까지. 근데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16.9명 아, 2014년에. 근데 그것도 OECD보다 한 어쨌든 2명 많다. 정도 그렇죠. 많아요. 14명, 13명쯤 되죠. OECD 평균이.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보다 2.5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학급 수도 늘리고 교사 수를 근본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40명, 45명 되는 거 전격적으로 25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실제 시행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숫자가 변화가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40명, 50명 이랬잖아요. 60명이었어요. 그랬어요? 그게 점진적으로 준 게 아니라 아니에요. 강하게 준 전격적으로 거예요? 선언해갖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이해찬.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이해찬 교육부 총리가 그래서 이해찬 교육부 총리가 욕을 먹는데 잘못 욕을 먹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때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실을 많이 늘리고 선생 수 늘리고 아이들을 25명까지 줄이겠다면서 실제로 35명 아래까지 줄였죠. 그게 35명이에요. 예, 35명. 그리고 그 참여정부 들어서. 교도소 1인 수용 평수가 있어요. 예를 들고 1인당 한 평.
이게 빠삐용 주제가예요. 이게. 근데 이 교도소 평수를 1인당 평수를 1.9평, 1.7평 확 늘린 게 누구예요? 어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왜냐면 본인이 당신이 적금 장성에 보셨으니까. 살았으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를 개선하겠다. 근데 이제 예.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루션을 조희영 교육감이 고민 끝에 예.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수업 2교사제로. 그럼 이제 말씀하신 교사 간의 뭐 순위를 매긴다거나 갈등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책을 결정했으면 이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교육 수요자 네. 학생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정책을 지금부터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예. 한번 해보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교사 한 명이 책임질 수 있는 학생 수를 줄여나가고. 예. 근데 그때 이해찬 총리 얘기 들어보면 그 교실의 학급에 한 명을 줄이는데 몇 조가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땐 교실에 별거 뭐 아닌 것 한 명 같은데. 줄이는데 뭐 이렇게 돈이 들어. 근데 그게 이렇게 돈이 든대요. 학교 하나 짓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하나 짓는데 300억에서 400억 들어요. 그렇죠. 아, 근데 많이 들어요. 그렇게 두 명이 되면 좋은 건 기대되는 건 그럼 제발 사교육 좀 그분들이 알아서 사교육 시장으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까지 대주면 효과가 있겠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할지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 2490년 교육적 올해가 교육정책 이제 쌤들 문제까지 학부모는 혼란 애들은 멘붕 교육정책 지속성 정말 심각합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막 인사도 쑥 들어와요. 예. 정봉재 정치쇼 광고 듣고 넘어오는 3부 순서 미신타파. 자, 정치계통의 싸움 고대 심리전을 낱낱이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시간입니다. 정치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좀 분석해달라고 해서 끝까지 안 해주시네. 돈을 안 주니까. 자, 문화비평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대, 방송을? 그런가요? 예. 별로 안 나가는데 얘기밖에 안 나가요. 아니, 정봉재 정치쇼, 그 다음에 미신타파. 여기저기 막 나오시던데. 아, 썰렁하네. 자, 오늘 뭘 파헤쳐볼까요? 원장님? 오늘은 무슨 심리 상태? 김정은과 트럼프의 예. 그 말싸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제정세학적으로 분석하는 비전문가 두 분 아니에요? 아, 그런데 결국은 모든 싸움의 밑에는 다 비슷한 심리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예. 미국 대통령이나 뭐 재벌회장이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방송 진행하는 정봉주 하면 대단할 것 같지만 대단하잖아요. 네, 똑같이 밥 하루 세끼 먹고요. 24시간을 갖다 살기 때문에 예. 생각하는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최명규 원장 손바닥 안에 있다. 아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싸우려면 싸워봐라. 내가 다 안다, 결론. 아이, 그건 아니죠. 어떻게 역사적 인일의 결론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왜 몸을 베베 비비 꼬세요, 근데. 아우,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태광 교수님. 국제 정세보다는 예. 이 두 사람의 캐릭터 아하.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지난번에 분석하지 않았나요? 분석은 했는데 지금 약간 좀 국민이 또 바뀌었죠. 어허. 이 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그래서 문화 인류 심리학 공포 예. 역사적으로 분석해보죠. 마치 이게 북한과 미국의 대결보다는 예. 김정은과 이 트럼프의 대결. 예. 사실 외신들도 제가 보니까 뭐 국제 정세는 너무 지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을 가지고서 노는 그런 패러디도 많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들 자체도.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메인에 막 올라가가지고 특히 막 BBC에서도 예. 이 오락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소비되고 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끌게 해주는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수 위야. 아, 그거는 맞아요. 예. 그거는, 아니, 뭐 이게 제가 뭐 친북 인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아니, 근데 약간 친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어쨌든 뭐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주제가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뭔데요? 뭔데요? 아, 그거 부르면 그 종북 좌빨로. 아, 그럼 부르지 아. 마세요. 그럼 부르지 마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사실- 좀 보소. 통지 섰다. 그만하세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아, 그만 하려고 했는데 그만 하라 그래. 나쁘게 말하면 국제적 관종인데. 국제적 관종. 예, 근데 이제 또
좋게 말하면 예.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번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예. 지금까지 자기에게 쏟아졌던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시선들. 예. 특히 지금까지 물론 지금까지 김정은 그니까 이제 권좌를 잡은 뒤에 예. 못 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제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요. 근데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미국과의 대결. 사실 북한의 존재의 이유는 사실 미국과의 대결이거든요. 거기에서 자신의 확실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보여줬을 때 향후에 이제 펼쳐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평화 가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심리적으로. 여기에 약간 좀 트럼프가 이용당하고 있다. 트위터를 안 해야 되는데 트위터를 하는 바람에 예. 좀 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김정은도 한 국가의 지도자고 트럼프도 한 국가의 지도자지만 그들이 소유라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나라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힘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할 때마다 트럼프가 뭐라고 하게 되면 자꾸 자기를 김정은과 같은 레벨로 낮추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갖다 자기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봐,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절대로 미국이 이러더라도 굴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국민들한테 내세우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본인이 미국하고 이렇게 감히 말싸움이었던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는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어떤 김정은의 생각을 고착화해주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대변인도 있고 육군 장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이 김정은을 갖다 상대로 대응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김정은이 이럴 때마다 트럼프가 이러고 김정은이 이럴 때마다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의 홍보 전략에 말리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다 주게 됨으로써 그렇죠. 오히려 본인이 점점 본인의 그 정치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맞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같은 레벨이 됐네. 네, 동급이 되어버린 거죠.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트위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는 그렇게 원하는 정상회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트위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트위터로 둘이서 막 싸우고 그냥 이제 한 번도 문제는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동네 싸움에서도요, 이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 저하고 최명기 원장님이 네. 골목에서 딱 싸워. 근데 사람들이 막 나와서 구경을 해. 그 구경할 때 보면 좀 지나면 내가 최명기 원장하고 싸우는데 신경 쓰지 않고 욕을 한마디 할 때마다 주위 관중을 쳐다봐요. 내 반응이 어떤지. 그렇지. 보는 싸움의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어, 이제. 네. 잊어버리고, 야! 그럼,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어. 욕 잘한다. 그럼 더 하고. 그래서 그래서 때리듯이 네. 다가가고. 사실 학계에서도요, 이제 그런 게, 물론 학계는 주먹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진 학자가 이제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노장을 잡는 거죠. 노장과 논쟁을 거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예가 한국에도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김종관 교수라고 있었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가서 이제 철학 교수가 되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분이 김재권인가?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김무식이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푸트남이라는 그 당시 아주 엄청난 분석 철학의 대가와 논쟁을 걸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탄탄한 이제 철학자의 길을 가는데 트럼프트나?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기초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급이 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와의 싸움에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 그게 나름대로 자신이 준비해온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ICBM이고 핵탄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실험이 SLBM이거든요. 예. SLBM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사실 미국이. ICBM보다. 어제 이제 제가 또 국제관계 전문가들하고 토론했는데 ICBM은 그 황해도나 어디서 그 평안도나 어디서 쏘는 거 아니에요. SLBM은요. 가갖고 뉴욕 앞바다, 워싱턴 앞바다, LA 앞바다에서 뿅 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적해야 되는지 알아요? 미 해역을 지키면 못 잡는데요. 북한의 약을 지켜야 되겠네요. 북한의 해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죠. 북한의 해역에서 발진할 때부터 추적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 추적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20대 정도가 버티고 있어야 된대. 아, SLBM을 탑재한 잠수함 하나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드를 그렇게 이제 필사적으로 배치하려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이제 한반도 측에서 경고를 띄워줘야지 그쪽에 준비 시간을 엑스밴드 레이더. 네,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거고요. 사드 미사일보다는 제가 볼 땐 그 엑스밴드 엑스밴드 레이더가 레이더. 더 큰 효용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주도권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아니 벼랑간에 여기 싸움으로 들어갔던 벼랑간 국정기 전문가인데 그쪽으로 흐르지 그러니까 말자 그쪽 그랬죠. 싸움 구경만 계속 하고 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 근데 말은.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예.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임금이 뻔히 자 이제 내가 아들한테 물려주겠노라 그러잖아요. 이제 사극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 아들한테 안 물려주겠다고 되고. 임금이 할 때는 예. 그 아들이 물려받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되옵니다 하면 또 물려주겠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되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싸움과 협상의 본질이네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아하. 어떤 그 예상한 대로 움직여야 되고 마치 예의 범절처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가끔 가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보면 어떤 애들은 말싸움 하다가 꼭 끝날 때 야 그러지 마라고 어깨 퉁 치면서 끝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필 저쪽 친구가 그때 어깨를 갖다 다친 거예요. 그럼 퉁 치면 아프니까 얘도 주먹이 날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갈등이 있게 됐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폐쇄적인 조직이니까 예. 만약에 김정은이 상당히 심한 내상을 갖다 입었을 때 뭔가 잘못된 자극을 던지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센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 그 점을 일단 주의해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갈등 자체가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친구들이랑 싸울 때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나랑 누구랑 굉장히 친한 20년 동안 한 친구 둘이서 싸울 땐 문제가 없는데 예. 둘이 여자를 데리고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둘이서 막 싸우다 집에 가면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막 하지? 아니 정리가 돼요. 두고 보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집에 가다가 보면 그런 거라고요. 아 오빠 저 사람이 오빠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붙거든요. 아니 그럴 땐 좀 뭐 친구인데 뭐 그런 거 이간질 시키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오빠 화장실 했을 때 저 오빠가 나한테 전화번호 달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수습이 안 되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나중에 퍼지고 있어 지금. 북한에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누군가 하면은 중국이 지금은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지만 네.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졌어요. 예. 근데 중국은 미국을 도발할 수가 그건 없어요. 피디 좀 그만 보고 얘기해. 왜 자꾸만 네. 피디를 보고 얘기해요? 저기 여기도 좀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좀 집중해 주세요. 눈치를 살펴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일 계속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북한한테 예. 슬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거야? 미국 아니죠.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아니죠. 중국이 바꿔갖고 예. 야 나도 네 입장 이해가. 그러나 근데 중국이 미국에 못 쏘잖아요. 그럼 북한에 만약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북한이 중국이 뒤에 받쳐주니까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일이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선방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되면서 네. 꼬이게 되는데 김정은이 좀 약은 것 같아.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너 나 지금 꼬시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네 맘대로 너나 해. 중국이 옛날에 그 일을 하다가 한번 되게 고생한 게 6.25 전쟁 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련이 정리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좀. 소련이 미국에 날려보고 싶은데 못 날리니까 예.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국이 참전했잖아요. 예. 비슷하게 그때 그때는 중국이 아니에요, 중공. 중공이 예. 이제 참전했잖아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갈등 자체는 중공 참여하는 거에서 쭉 가야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좀 정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정리는 이거인 거지요. 그렇듯이 결국은 요 갈등 자체는 예. 어느 정도 계산된 서로의 방향이 있고 예. 서로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 예. 갈등 자체는 말리게 되는 주변국들 혹은 그거의 주변에 한계에 해당되는 따라서 틀려진다. 네, 그런 어떤 관계 그리고 나서 또 예상치 않은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엄청난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어. 그러나 갈등 자체는 빨리빨리 가라앉는 쪽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데요. 예. 왜 다들 아니, 예를 정리가 들어서- 안 된 눈으로 쳐다보시죠?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측에서 우리나라에서 북한한테 네. 야 김정은 너네 도발한다고 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해봐 도발. 너넨 괴멸해 그냥. 네. 도발하는 순간 너네 끝장이야. 하려면 해봐. 그렇게 그러고 약을 올리면 그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그런 거로 누군가 자신들을 갖다 도발했을 때 예. 가만히 있게 되면은 본인의 위신이 떨어지는 개인적 위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정은을 도발하는 거는 예. 김정은으로 하여금 뭔가 공세를 취할 수 없게끔 도발할 수밖에 없게끔 김정은을 몰아가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외교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 아니 이게 싸움의 심리하고 네. 접근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저쪽은 지금 몇 대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아 북한이 북한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별 이제 뭐 쿵푸를 한다든가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다 거죠. 움츠리는 거북이 딱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손발 다 너 한 때려봐라, 때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리면 거북이 다리 쭉 나올 그것도 거야. 막 이렇게 욕을 막 섞어가지고. 어. 왜 딱 일단 쪼는 거죠. 내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밌는 게 트럼프 선물 대통령이 보따리 계속 갖다 주겠다잖아요. 허영과 뭡니까 그 분노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패착이야. 김정은이 더 큰 소리를 이야기했잖아. 더 큰 네. 욕을 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괌 주위에 트럼프가 한다는 쏴버리겠다. 말이 너무 웃기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덜 심했는가 봅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타격을 하겠다는 말보다 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쓰겠다? 뭐라고 이야기를 핵무기를 어떻게 씁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 온 국민이 파이어까지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퓨어리는 잘 몰랐는데 온 국민이 퓨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알아버렸어. 화염과 분노.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카드를 써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뭔가 대화로 물밑 작업을 하면서 뭐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말에 어떤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까버리고. 북한은 신났어요. 우리가 지금 야 내가 싸우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꼬랑지 내리대? 이러고 자기 인민들한테 아니 손가락 지금 말싸움에서 맞아요. 이긴 게 괌으로 쏘겠다 그랬잖아. 괌으로 쏴버리면 만약 진짜 쏴도 지금 뭐라고 하지 문제고 못할 판이에요. 안 쏴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럼 김정은의 외교 능력 그 심리 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각각의 리더십은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이런 싸움의 외교에 해당되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충동성이 옆에서 보기에는 충동성이 아닌 것 같아. 계획된 충동성이야. 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저지를 수 있다는 거는 결단력과 충동성은 이유사촌이거든요. 충동성이 없는 사람은 보통 결단력이 없고요. 보통 이유가 충동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결단력이라고 포장해요. 야. 충동적인 일을 저질러 내가 놓거나. 결단력이 없는 게 충동성이 없어서 그렇구나.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어떤 외교가 있을지 몰라도 예. 김정은의 외교는 길게 보게 되면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현재 중국과의 관계도 처음 시작보다 원만하지 못하고요.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네. 한국과의 관계도 대선공단이 철수하게 되고 원만하지 못하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에는 이기고 예. 전체 전쟁에서는 스스로를 갖다 고립하게 돼서 입지를 약하게 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국면만 놓고 봤을 때는 김정은의 외교적인 역량이 만만치 않다라고 놓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를 갖다 피디 좀 그만 보내니까요. 네. 정권을 유지하는 의미에 예. 굉장히 장기적인 외교라고 볼 때는 김정은은 그렇게 훌륭한 외교 외교적으로 전략을 아니다. 하고 있지 않은 저도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지금 분위기야.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지금 내부에서도 사실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사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사실 일정하게 거기에 대해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받아낼 걸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들이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이 두 가지 과제에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기의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근데 국제 정책적 측면으로 가지 말고 싸움의 심리로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주먹을 내놓느냐. 객관적으로 본다면 싸움은 지죠. 근데 이제 그걸 북한이요? 북한이 지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겼다 간다면, 그러던데. 장기적으로 간다면. 아 근데 이제 미국이 이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기는 거네. 우리나라만 당하는 거죠. 근데 북한의 심리에는 이런 심리도 있어요. 북한은 그동안 항상 벼랑 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극적인 회담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옆에서 바라보다가 보니까 북한이 막 이렇게 갈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북한의 행동 습관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회담을 하자고 또 옆에 붙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막 싸우면 사람들이 막 말리다가 그럼 또 한참 쪽에서 알았어 그러면 야 내가 이겼어 그러고 서로 이겼다 그러면서 극적 대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닉슨이랑 당시 중공이랑 예. 갑자기 회담을 했듯이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의 전개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희망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북미 간의 관계를 전쟁 싸움의 심리학으로 분석한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비오는 오늘 우리 민족의 심정은 이럴 겁니다. 우린 절대로 전쟁하지 않는다.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a Fire. 우린 서로 총질을 하지 않는다는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는데요. 이 노래 들어보면 North Korea, South Korea 판문점 이런 게 나옵니다. We Didn't Start a Fire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